제가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또 MBTI랑 연관돼가지고 굉장히 MZ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런 건데 우리 둘째가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서 빵을 사 먹었대요. 정말 아빠는 구제불능이라고? 혈액형과 정말 성격이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본 거죠. 단 예외가 B형 남자는 희한하게도 조금 많아요. 저기 피아노도 있는 데 가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거를 쳐볼게요. 유사과학이라는 것에 과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조차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하셔서 이 얘기를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 MBTI요. 그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 뭐 심리학 테스트 아니에요? 그거. 성격 유형을 네, 16가지로 나누는 검사인데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사과학처럼 신봉되고 있어요. 혈액형보다 좀 더 진보하는. 실제로 그러면 저희 쪽 얘기를 하면 저희 통계분리의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아니라는 게 너무 세니까 그걸 갖고 되게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예전에 했대요. MBTI 학교에서 했는데 혈액형과 정말 성격이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본 거죠. MBTI 일단은 뭐 믿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전혀 상관성 없다. 혈액형과 MBTI가 성격이라면 그거랑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다. 단 예외가 B형 남자는 희한하게도 N이 조금 많아.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미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질문한다. 얼마나 더 나왔대요, 이런 거. P밸류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약간 나왔는데 이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거잖아요. 다른 게 다 안 맞은 거니까 특별히 그거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B형 남자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게 B형 남자라는 게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답변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인 프레셔 때문에 그게 더 과학적인 해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사주도 안 보고 MBTI 검사도 안 해보셨겠네요. 저는 혈액형은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피부세포 표면에 나는 항원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하는 세포가 전혀 아닌 그래서 아무짝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이고 다만 어느 이제 나라나 집단의 인구 집단의 분포에 특색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원 항체 반응에 근거한 거니까. 어느 나라는 어느 혈액형이 더 많고 이런 게 있죠. 인도 같으면 O형이 많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A형이 많아요. A형이 많고 이런 거는 이제 집단 유전학적인 특성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 결혼하니까. MBTI는 그 또 생물학적인 기반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심리학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MBTI를 하라고 이제 학생들이 재밌다고 하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가 뭘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전혀 그게 안 나오니까 뭐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 제가 T가 나왔거든요. 아시죠? 요즘 또 우리 사회 유행 T하고 J. 너 T야? 이거 아시죠? 저 그게 왜 T인 거예요. 나쁜 거더라고? 그러니까 T를 굉장히 그래서,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 이렇게 누가 제 앞에서 얘기하다가 좀 글썽글썽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1초 만에 눈물이 또르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T가 나와서 그랬구나. 못 믿겠구나 MBTI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둘째가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서 빵을 사 먹었대요. 슬픈 일이 있어서 빵을 사 먹었대요. 눈물 흘린 빵이 왜? 그 선생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빵 사 먹었냐고 내가 대답했더니 눈물에 젖은 빵. 갑자기 엄청난 반응과 함께 정말 아빠는 구제불능이라고? 극티라고. 이게 T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슬픈 일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런 빵을 사 게 요즘 먹었다고 했을 때 유행이거든요. 무슨 빵 사 먹었는데 혹은 빵을 사 먹으면 슬픈 게 없어져?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T고요. 그다음에 F인 사람은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힘든 그게 거니? 인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T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그게 궁금했던 그랬잖아요. 거예요. 슬플 때 먹는 빵이 도대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떤 빵을 먹어야 슬픔이 사라지나? 근데 나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T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근데 어떤 날은 T 나오고 어떤 날은 F 나오고 그러더라. MBT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이렇게 함부로 어떤 틀 아래 가두는 게 이제 가장 위험한 측면인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제가 그래도 명색의 통계물리학자인데 안 믿기 때문에 안 했었었는데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고 하는 거가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뭐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 건 거고 했을 때 다양한 MBTI가 나오면 우리는 다르구나. 그러니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하면 좋대.
다 똑같은 MBTI였으면 우리 다 잘 맞으니까 으쌰으쌰 하자 하면 되는 건 거고 모여서 해봤더니 다 다르네? 다르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있으니 쟤는 저럴 수도 있다. 실수를 받아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MBTI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닌 건 거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 근거로 쓰는 건 좋지만 그걸 저 사람 머리에 붙여놓고 저 사람은 뭐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나쁘다는 건 거죠.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근데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네.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을 배제하는 네, 그걸 위해서 그런 하니까 도구로 활용되니까 잘못 문제인 거 쓰는 아니에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 아직 못 있으세요? 봤어요. 사실은 그게 또 MBTI랑 연관돼가지고 굉장히 MZ들 사이에서는 좀 감정 이렇게 인기를 짝짝짝짝. 얻는 그런 건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그 메인 그 감정으로 나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그 돌보는 그 소녀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소녀의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들을 구석에다가 처박아버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나쁜 감정, 그 나쁜 기억도 다 얘 인생에 필요했다는 일부분이다. 거예요. 그게 다 합쳐져서 얘의 그 그래서 성숙한, 성장을 하는 성숙한 거니까. 그런 인격 형성을 도와준다. 요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되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아토피 걸리는 이유 아세요? 이제 면역 그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것 중에서 옛날 같으면 기생충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비세포에서 발현하는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군이 있는데 그 IgA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싸울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아토피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셀프. 이유는 아닌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꼭 나쁜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어 기작으로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싹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건 거야. 기억도 보면 기억을 되게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잊어버린다는 게 단기 이미 알려져 있는 기억, 거니까. 그다음에 장기 기억 뉴런, 신경세포에 시냅스가 만드는데 그게 너무 강하기만 하면 거기에 막 압도돼가지고 다른 시냅스가 안 생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없어지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어떤 이제 사건을 만나면 다시 이제 기억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저는 이게 이 생물학적인 모든 이런 그 기작들이 보면 되게 리질리언트 하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말랑말랑해요. 유연하고. 그게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 진짜. 가만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게 면역도 더 강해지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면역력이 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없애는 면역에 것보다. 대해서 진짜 정말 아직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면역이 사실은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그 분자 생물학적까지는 안 가고 새로운 면역 세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그러니까요. 어떤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막 발굴하는 그래서 단일 세포를 막 분석하는 때여가지고 생각보다 그 기저에 있는 분자적인 생물 물리화학적인 메커니즘 그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할 게 되게 많지. 두 번째 박사를 받은 제자가 네. 생물학 연구를 하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생물학과 교수를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과도 관련이 있대요. 거기서 그거를- 대사 물질을 내고 그게 면역계의 그 보완 물질로 작용을 하죠. 그거 연구한다고 그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거기서 뭐 방정식 찾고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조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면 병 안 걸리겠죠?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선생님은 수명이 한 2배 된다 그러면 무균실에서 살고 싶으세요? 신나고 재밌게 사는 게 궁금해서. 목표예요. 과학적인 호기심. 난 싫어. 그때 그럼 저도 나는 싫어요. 일어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지만 과학자가 과학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실은 사람인 거야. 사람 속에서 살고 이 안에서의 어떤 이제 자연의 궁금했던 호기심을 만나서 그거를 밝히고 싶은 거지. 그냥 목표가 과학을 위한 과학? 그냥 뭐 뭔가를 만들기 위한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찾았다가 알았던 건데 그 사이언티스트라는 네, 그 네, 이름이라고 네. 하는 거가 언제 만들어졌나 했더니 옛날에는 다 그렇죠, 필로소퍼였었고 예. 그거에서 조금 한 게 이제 내추럴 필로소퍼였는데 예, 예. 이게 철학이 훨씬 더 역사가 예. 깊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조금 싫어했대요. 과학 비스무리한 사람을 내추럴 필로소퍼는 너무 많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이언티스트라는 건데 사이언티스트의 어원이 사이언스를 그대로 라틴어로 보면 시앙스, 네. 그거가 이제 지식이라는 건 네. 거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랑 네, 예. 결합을 그래서 해서 맞아요. 그래서 지식 예술가 같은 느낌으로 만든 단어라는 거예요. 1834년에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된 거죠. 2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때는 내추럴 필로소퍼 또는
맨 오브 사이언스라고 불렀대요. 맨 오브 사이언스 많이 했죠. 처음 그 사이언티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 2-30년 지나고 나서 이제 훅 떠가지고 지금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아트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세나수를 하면서 아니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그렇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는 이 학문의 구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세분되어 있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던 게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네 과목 뭐였는지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산술, 기하, 천문 그리고 음악이에요. 음악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 음악?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그때는 음악이 이런 수학이나 천문이랑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음악가. 예. 그 음정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비례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화음 있잖아요. 네. 완전한 화음이라고 하는 도, 그다음에 낮은 도, 나누기. 높은 도, 그다음에 도하고 솔, 도하고 파 이거를 그 수학적인 비례로 근데 표시를 했다고. 그 현의 길이와 진동수랑 딱딱 맞춰서 한 건 거라서 예, 예. 그게 하나는 1대2가 완전 옥타브고 그다음 네. 도하고 솔이 2대3이고 도하고 파가 네, 예. 3대4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신기한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선생님 음정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런 해와 별과 달이 움직이는 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 무지카 유니버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무직이라고 해가지고 피타고라스가 그 얘기한 건 건데 전체 운동도 음악처럼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해서 맞아요. 예. 그렇게 거기에 맞췄대요.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케플러라고 했고, 그 천문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게 꽤 있던 것 같아요. 조화와 아니, 그런 그 것들이. 선생님께서 사이언스랑 아트를 이렇게 결합한 게 과학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 음악이 천문이나 수학과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천문에서는 하는 거 아니었나? 원칙적으로. 피타고라스가 코스모스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별로 없을 때니까 하는 일 많은 예, 거야. 우주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케이아스라는 말에 이제 반대되는 그치, 개념인 케이아스. 거죠. 그래서 우주가 이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코스메틱스 화장하는 것도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에 나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거는 네. 오늘 처음 알았다. 고대 아티스트였어, 그리스인들한테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름답다라는 게 조화롭고 질서 있고 반듯하고 완벽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곧 진리고 진리는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특이한 게 그 전 세대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레스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만물의 근원은 신이다. 물질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뭐 신화, 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탈레스는 자연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자연을 설명을 하려고 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과학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붙기도 하는데 탈레스가 생각한 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물하고는 또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기도 하죠. 모든 만물 안에 생기가 있다. 생기론. 기라는 게 있어서 물이 이제 뭐 그 안에 생기가 있어서 그 모든 만물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그렇지 않고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1, 2, 3, 4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앱스트랙트한 개념에 만물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플라톤 철학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죠. 네,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즐겁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느낌도 들고 뭔가 리프레싱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음악이 나오기까지 그 음악가들이 하는 과정, 예.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동병상련 훈련이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예, 그죠? 난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이제 기분 좋은 네, 음악이 네. 들리기 위해서는 타고라스가 네. 추구했던 그러한 조화로운 네. 화음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예. 연구를 해왔던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음악의 역사도 사람의 역사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게 자연의 이치라서 제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포 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이제 설립된 이론 중에 하나가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포 사이클. 카오스에서도 오셨던 이제 저희 선생님이었던 팀 헌트가 발견한 거였는데 사이클이 돈다는 거죠. 셀 사이클이라고 표현했고 본인이 이제 자전거 저니까 사이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도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셀 사이클을 돌리는, 그러니까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 셀 사이클을 돌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이제 뭐 DNA가 어떻게 복제하고 이런 거로 다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되게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두 개 그 복제된 DNA가 염색체로 쌓인 다음에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는 게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 클라이맥스를 저기 설명하느라고 온갖 생물물리적인 방법,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뭐 단백질 생화학 이런 거 다 동원하는데 완벽하게 한마디로 대중 앞에 설명할 수 있다면은 등장할 때 등장하고 퇴장할 때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들이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등장을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게 해요. 셀 사이클린에 따라서. 그리고 역할을 하고는 반드시 퇴장해야 돼요. 퇴장 안 하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주 코디네이션 됐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션, 이게 음악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리뷰를 쓸 때 아주 저랑 친한 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카이네이즈, CDK는 지휘자다, 컨덕터.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PLK라고 이제 폴로 카이네이즈라고. 얘는 퍼스트 바이올린. 이걸 교향하게 비유를 했는데 저기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진짜 무릎을 친 거지. 이건 내 생각하고 똑같다. 그 세상을 보는 눈, 세포를 보는 눈이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사이언티스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포는 교향악 같아요. 교향악. 만약에 누군가가 고집을 펴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도된 불협화음도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병이 생겨요. 대사 질환으로 뭐 당뇨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딱 쳐다보면은 아 자기가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를 분명히 아는 것, 항상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저도 나름 매일 교향악을 생각하면서 음악과 더불어 살고 있답니다. 되게 감동인데요. 많은 논문들에 보면은 음악하고 비유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독주가 아니라 사실은 관현악이기도 하고 어떤 땐 교향악이기도 하고 어떤 땐 듀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세포는 관현악. 세포는 그쵸 관현악이죠. 그 관현악에서의 지휘자가 이제 CDK라고 정해졌잖아. 그러면 다른 애가 야 너만 지휘하냐 나도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또 암이 돼. 그런 현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많아졌어. 원래 이제 하나만 있어야 사공이 되는데 많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몇 카피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많아졌잖아. 그러면은 이 지휘자를 소위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메스가 돼버리죠. 완전히 아주 심한 암덩이가 되기도 하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세포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세포도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 이게 과학을 하는 즐거움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포를 연주하는 입장에서 저기 네. 피아노도 있는데 가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면 피아노 칠 줄 아는 선생님이 우리 네. 이현 선생님 한 분만 계신 거죠? 30년 저도 옛날에 배우다가 동생이 잘해서 저도 초딩 때까지만 쳤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디서 설레발 쳐가지고 피아노 칠 줄 안다고 했다가 이제 이 사태까지 오는 건데 이제 설레발 절대 치지 말자가 이제 기원이 뭐 됐습니다. 예. 아티스트니까. 그치 네. 사이언스 아티스트니까. 예. 아 근데 어쨌든 세포를 열심히 내가 뭐 연구하신다며. 그러니까 카오스를 위해서 제가 뭘 나는 못 피타고라스 연구 하겠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혹시 청민밀이라는 영화 아세요? 너무 1986년. 완전 좋아하는 네, 영화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음. 거기서 보면은 그 두 청춘의 엄청난 저기가 있잖아. 되게 볼 때마다 감동스러운데 거기에 나오는 이 청춘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음악이 나 알아 그 있어요. 노래. 그 제목이 뭐더라요? 월량 대표 아 맞아요. 아저씨라고. 그게 되게 쉬워요. 그거를 쳐볼게요. 아 근데 쉬운데 계속 틀릴 겁니다. 그래 여기 피아노가 있는 공간이었네요.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렇죠, 여기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재즈 바. 있었네요. 들어본 것 같아. 아 진짜. 아 앵콜. 아이고 예 앵콜. 숙제했습니다. 예. 아 진짜. 네. 천밀밀 생각난다고요. 천민밀 좋죠. 장만옥. 제가 저 노래를 좋아하긴 해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영화라는 이제 저기 예술 장르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한 협화음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고통도 있고 반전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제 이 인생들의 이야기 있잖아. 나락인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고 슬픔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산다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뭐 어떤 게 메시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보통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잘 모르지만 내 사이언스에도 그런 느낌이나 색깔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저는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서울대학교 최명 교수님이 하신 표현이 과학은 상상을 상식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예술은 상식을 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대충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과학은 과학자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인 정합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상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예술가들이 그걸 다시 상상을 만드는 거죠. 네. 거기는 논리적 정합성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막 상상을 키워요. 그러면 거기에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다시 영감을 받아서 과학자들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과학 이론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서로 이렇게 나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그때 왜 피카소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4차원 그것 때문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과 예술을 서로 맞물리면서 간다고 하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맞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약간씩의 취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 과학자를 볼 때 그 훌륭한 단어들을 요새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 예를 들어 상상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호기심, 도전이라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예술가들만 과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한테 예술가적인 어떤 느낌이나 인스피레이션이 있으면 훨씬 더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풍부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성과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배제돼서 막 열심히만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묘사되거나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듯 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약간 우리가 좀 머쓱해가지고 얘기 안 하는지 모르지만 꿈이라는 단어, 도전이라는 단어, 호기심 이런 얘기 왠지 너무 그런 안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좀 촌스럽게 촌스러워. 느껴지고 옛날 사람인 것처럼 70년대에서 느껴져서 만났다 막 이럴까봐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도 너무 안 하고 있고 이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가니까 과학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근데 정말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네. 지금의 이런 네. 그 진보를 이룬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누군가 그것을 처음 발견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경탄스럽고 네. 어떻게 그때 예전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런 걸 네. 생각해서 만들었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아까 이제 천밀밀 영화 얘기하실 네. 때 영화를 처음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인류 문명에서 이게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하나 꼽으라면은 바퀴예요, 바퀴. 제가 왜 그렇게 바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자연물을 가지고 이렇게 흉내낸 게 되게 많아. 바퀴를 가진 동물이나 무슨 생명체나 아니면 자연물 보신 적 있어요? 쇳덩구리가 굴리는 그 정도? 눈덩이 그것도 바퀴로 보긴 힘들고. 그러니까 동그란데 굴러갈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실어서 올려서 굴리면은 그쵸? 내가 지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그야말로 발명이잖아. 그래서 바퀴가 나오니까 이동을 훨씬 더 먼 거리로 하면서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문명이 탄생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증기기관차 나오고 뭐 자동차 나오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류가 다른 생명종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퀴 발명자를 찾고자 제가 애를 썼는데 워낙 옛날이잖아요. 아무도 좀 더 많은 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끌어야 되는 수레 같은 도구를.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죠. 전쟁이 그 모티베이션이었을 그치. 모든 건 거고 전쟁이죠. 이기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나중에 발명된 거로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 아무도 그거에 안 궁금했는지 근데 바퀴가 저는 완전 터닝 포인트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그 의미가 있을 것 마찰력과 같아서. 뭐 그런 걸 예, 예. 생각해봤을 때 아주 완벽한 그 수단이긴 한 건 거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나쁘지 생각합니다. 않다는데요. 이건 좀 나쁘지 여기서 이 얘기 않다는데요. 나오려면 힘든 거라 꽤 극찬이에요. 나쁘지 않대잖아. 자, 저기 그 유사 물리 뭐, 천문학 뭔가 얘기하면 평가하실 것 같아서 말하기 무서운 분위기인데. 별명이 어떤 별명은 좀 어렵고 어떤 별명이 좀 쉽잖아요. 바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별명이었던 보통 그런 것 얘기 같아요.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쉽지만 그때는 쉬웠을까? 아니, 근데 근데 왜냐하면 다른 솔루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뭐 어떤 굴러가는 게, 이동 예, 수단으로서의 예, 예, 어떤 예. 솔루션을 대안이 우리가 없다. 예, 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 인간과 우주라는 교양 과목 가르칠 때 이렇게 외계 문명을 얘기를 아하. 할 때 외계인들이 바퀴에 대응되는 발명품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일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동그랄 예,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거의 이거는 거의 유니크 솔루션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죠? 축지법 말고는 없어요. 자기 무선 열차. 자기 부상 열차까지 그렇죠. 예, 자기장이 아주 강하다거나 맥스웰이 뭐 먼저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이제 공기 밀도가 아주 높고 중력이 약해서 이제 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거나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바퀴라는 건 아까 쇳동구리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솔루션은 아니었나. 네. 나쁘지 않다. 쉬운 솔루션. 전 반대야. 평가가 왜냐하면 별로. 그 안에가 꽉 찬 눈덩이나 쇳동구리와 달리 바퀴는 원이 되고 이제 살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굴러가게 역학을 근데 해야 되는 그거는 건데. 옛날 그림을 보면 팔은 나중에 된 건 거지. 처음에는 그냥 동그란 디스크로 돼 있었던 거 디스크로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살이 또 나온 거죠. 됐긴 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예, 예. 당연히 그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예. 주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이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무슨 발명이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발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잰다라고 하는 측정이 그 물리에서 가진 의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기술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시간이 없으면 그 모든 거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도 결국 시간축에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시계가 중요한 거고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수단으로서의 시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을 보지 못했으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는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과연 그 하늘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냥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사과는 떨어지잖아. 사과가 떨어지는 건 알지.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늘이 몰랐겠죠.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자기들이 사는 세계의 전부였을 거고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아마도. 그죠? 핵물리학 그런 것도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은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하늘을 봤다? 네, 결국은 이제 하늘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세계관을 아예 바꿔놓았고 그러니까 뭐 지구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하나의 작은 행성이라는 것도 밝혀냈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빅뱅이라는 것도 밝혀냈고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시공간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사건 이런 것도 발견을 했었고 또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력의 발견,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상대성 이론의 발견, 그 다음에 뭐 핵물리학의 발견, 뭐 이 모든 것들의 사실은 그 중심에 천체를 관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천문학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치면은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유리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미시의 세계를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현미경이 나오고 오늘날의 현미경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아주 고해상도로 이제 분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몰라라는 거를 안 보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망원경은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에 본 거와 망원경을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지금 모든 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현미경도 물을 잘 마시고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별별 게 다 돌아다니면서 미생물이 생물학이 발달했거든요. 최근에는 본다는 게 꼭 유리를 통해서 볼 필요 없고 제가 요즘 주장하는 거는 요즘 빅데이터라는 건 거예요. 그렇지. 제가 연구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로 지금 사람이 사는 사회를 들여다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건 거예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고 현미경은 아주 작은 걸 보는 거고 빅데이터는 요 정도 사이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과학이란 말은 안 맞지만 과학 도구라서 이걸로 들여다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이 열렸다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런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망원경, 빅데이터, 현미경으로 딱 그 소위 말하는 이거 멀리 좋은 편이다. 작게 예, 중간이라고 예.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굳이 유리를 안 써도 예, 이제 예. 쳐다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새로운 데이터네요. 그쵸, 결국은 데이터 때문에 사실 그런 망원경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현미경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관심법이 아니라 생기는 거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안 보이던 걸 보게 해줬다는 게 예. 포인트인 거죠. 뭐 그때 과학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저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이 온도를 우리가 줄여야지만 네, 1.5도. 1.5도라고 정했던 그 기준을 우리가 이미 맞추지 못했잖아요. 넘었다고 1.65까지 나왔다고 예, 예. 했어요. 1.65까지 나왔어요? 그걸 맞춰야지만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맞추는데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끝났네.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리커버 가능성은 있어요. 안 일어날 일인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글쎄요. 그렇죠. 냉전 시대 때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핵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 왔고 사실 이제 칼 세건이 코스모스를 쓸 때 그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냉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천문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 그 코스모스를 쓴 동기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인간이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좀 믿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과 네.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에게는 어쨌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나 왜 영화 암살의 그 전지현 대사가 생각나지? 네. 그거 뭐였죠? 기억나세요? 영화 이게 되냐? 암살에서 그들의 시도가 되게 무모한 게 너무 뻔했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이제 하정우가 물으니까 전지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질싸움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니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나면서 윤성철 교수님 말씀에 우리가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런가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학자 선생님들께서 그 과학적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것 외에 뭔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이 좀 인류를 위기에서 건져줄 그런 연구 업적을 내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혹시 욕심은 없으세요? 근데 아까 나는 윤성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과학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과학 커뮤니티 자체가 눈앞에 바로 있는 이득보다 좀 훨씬 더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뭔가를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뭔가의 발명이나 발견을 이뤄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누군가 하나의 초인은 옛날에 그거 뭐 일어난 일이지 과학에서는 더 이상은 초인을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룹 인텔리전스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해결이 나오겠죠. 굳이 따지자면 코로나 때처럼 확 네. 달려들어가지고 네,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정말로 지구 온난화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앉아가지고 조금씩 풀고 있을까? 저는 이 기후 위기나 이 전지구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그 과학계가 함께 좀 뭔가 아파야 돼. 그 오펜하이머 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시작을 그러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각 분야 모아서. 전문가들 쫙 모아가지고 문제는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 협업을 하면서 뭔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협업이 일어난다면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어쩌면 인류가 이제까지 있었던 이 위기를 한 번씩 극복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 로스 엘라모스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네. 빼앗는 네. 방법이 되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힘을 합쳤다면 이제는 온 살리는 인류를 구하기 예. 위해서 네. 수많은 지성들이 예. 머리를 예. 맞대야 하는 그런 네, 예. 시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베네탄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러면? 서울? 서울 프로젝트, 줌이 있잖아요. 그 카오스 프로젝트. 카오스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이런 거에서 과학적인 얘기 했지만 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야들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 같이 모여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동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자기 논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쪽이랑은 뭐 이게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힘들어라고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어내버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돈을 걸고 모여라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과학계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제2의 나올 수도 오펜하이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마음을 열고 자주 만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롭다고 느끼면 과학자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거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꾸 하는 게 더 유리해라고 하면 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끌어내야죠. 이 컨텐츠를 보시고 뜻있는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자님들이 한번 카오스 오시면 좋을 것 프로젝트. 같습니다. 카오스 프로젝트로 띄워주세요. 카오스 프로젝트 하면서 그럼 우리 그런가요? 건배하고 마칠까요? 네. 카오스 프로젝트! 프로젝트.